재호한테서 서명하라는 말이 온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먼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04호 맞으시죠?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요. 저는 도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누구와 함께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반갑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님 씨와 미선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이 여기 있다는 걸 재호가 알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수님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호야. 재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내려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님 씨가 잠깐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와라, 미선이도 여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이가요? 알겠어요.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선이 말했습니다. 오빠 알고 온 거네요. 수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둘은 아침을 마저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재호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윤정 없이 혼자였습니다. 재호가 현관에 들어서면서 미선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님 씨가 물을 내왔습니다. 차는 끓이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들을게. 재호가 말했습니다. 집담보대출은 정말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 거예요. 수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나간 돈도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쓴 거잖아요. 비밀번호 알려주셨으니까. 미선이 말했습니다. 오빠, 허락이랑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랑은 달라. 재호가 미선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선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게 얼마든지 가져다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재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는 상황을 모르잖아. 사업이 얼마나 급했는지. 미선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상황을 보고 있어. 어머니가 병원 혼자 다니고 반찬 없이 지내고 생활비 아껴가면서 버티는 거. 재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두 자식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자식들이 한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자리일 줄은 몰랐습니다. 재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팔면 생활비로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같이 사시면 생활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수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물어볼게. 재호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집 팔면 대출 갚고 나서 나한테 얼마나 남아? 재호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수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는지 말해줘. 재호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미선이 눈이 커졌습니다. 수님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률 상담에서 대략 계산해 봤던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몇 년이나 살 수 있는지도 계산해 봤습니다.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재호야, 그 돈으로는 엄마 노후를 버티기 어려워.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어머니.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생각해 봤어. 근데 그 집에서 내가 손님이 될 것 같아서 싫어. 재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왜 병원 한번 같이 못 가줬어, 재호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닌다고 했을 때 넌 바쁘다고 했잖아. 그게 2번이야. 재호가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순임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바쁜 건 이해해.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나은지도.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담담하게 한 말인데 재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임 씨가 말했습니다. 재호야, 엄마는 집이 문제가 아니야. 집은 돌려받으면 돼. 재호가 말했습니다. 돌려받으면 된다고요? 대출이 잡혀 있는데. 순임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갚아야지. 내가 잡은 거잖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미선이 순임 씨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나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재호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쉽지 않아요. 순임 씨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 근데 쉽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늦게 배운 사람의 독함은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순임 씨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순임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해봐. 엄마도 생각할게. 재호가 현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순임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더라. 재호가 다녀간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미선은 서울로 올라가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임 씨는 처음엔 돈이 드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임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보름 뒤였습니다. 그 보름 동안 순임 씨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재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영순 씨는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단지 부동산 중개소 아주머니가 순임 씨를 찾아왔습니다. 304호 맞으시죠? 집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임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내놓은 거 아닌데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드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순임 씨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임 씨는 문을 닫고 나서 미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선아, 오빠가 집을 벌써 매물로 내놓은 것 같아. 미선이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순임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장도 안 찍었는데 매물이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됐습니다. 명의가 재호 이름이었으니까요. 그거였습니다. 재호가 처음부터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순임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보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눌렀습니다.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순임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동의한 적 없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의가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아드님이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실거주가 확인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순임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30년 넘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실거주 확인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주민등록 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그리고 실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순임 씨는 메모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시장 조사 차원이라고 했어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고. 수님 씨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장 조사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부동산의 매물로 올라가는 게 시장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미선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나는 준비할 게 있어서. 그날 오후 수님 씨는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뽑았습니다. 공과금 납부 내역도 챙겼습니다. 영순 씨가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갈게요. 둘이 나란히 주민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서류를 챙겨 집에 돌아오면서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수님 씨, 많이 달라졌어요. 수님 씨가 물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 무렵 재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더니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 매도 동의 요청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수님 씨는 그 서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움직이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단단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변호사한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상담이 있었습니다. 미선도 함께 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셋이 상담실에 앉아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매도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서명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장 이체 내역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수님 씨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 여기 적어뒀어요. 변호사가 수첩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셨네요. 미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신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님 씨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선이 수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수님 씨는 그 손을 잡으면서 그제야 눈물을 한번 훔쳤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재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너무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합의하자는 말이었습니다. 합의 조건이 처음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팔고 생활비 조금 드리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대출 일부를 재호가 부담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달라진다는 건 재호 쪽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걸 알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통쾌함이 소리 지르는 복수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자기 발로 계산을 바꾸는 순간에서 왔습니다. 수님 씨는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조건을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구분했습니다. 미선이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집 명의를 다시 수님 씨 앞으로 돌리고 대출 잔액 일부를 재호가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수님 씨가 원하던 것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일부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님 씨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왜 받아들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돈 다 받아내는 것보다 집 돌려받는 게 먼저예요. 그게 수님 씨의 결론이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던 날 수님 씨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받아 들었습니다.
소유자란에 강수님 자기 이름이 다시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걸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두 글자였는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 씨는 영순 씨를 불렀습니다. 영순 씨가 올라왔습니다. 수님 씨가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뭔 날이에요?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집이 다시 내 집 됐어요. 영순 씨가 잠깐 수님 씨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 두 마디가 이번에도 제일 좋은 말이었습니다.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미선과 영순 씨가 처음으로 한 밥상에 앉은 날이었습니다. 미선이 영순 씨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해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가장 큰 말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수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밥상이 오래간만에 꽉 찬 것 같다. 반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였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 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뭘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냐고요? 오빠랑은요? 수님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미선이 물었습니다. 연락도요? 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재호가 먼저 하면 받지. 내가 먼저 하지는 않을 거야. 그게 단절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끊어낸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괜찮다고 해서 바로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수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돌아가고 미선도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배웅을 하고 집에 돌아온 수님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혼자와는 달랐습니다. 예전 혼자는 아무것도 없는 혼자였습니다. 지금 혼자는 돌아올 사람이 생긴 혼자였습니다. 수님 씨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말했습니다. 당신 집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나도 좀 살아볼게요. 창밖으로 단지 안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불을 켜면서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또 가로등 아래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단지 풍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저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때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알고 나서 사는 차례였습니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오늘 많이 돌아다닌 탓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무릎약, 혈압약, 소화제. 하루 3번 챙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약을 한 알씩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서 수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챙기는 사람이 나야. 그게 당연한 거야. 이제는 그게 서럽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님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항구도시 외곽,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 낡은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는 어디서나 똑같이 찼습니다. 수님 씨는 그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이 끝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을 자식한테서 행동으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까? 수님 씨는 후자였습니다. 조용히,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처음부터 버티셨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은 넘겨주셨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읽겠습니다. 수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아침을 제대로 차려 먹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먹었습니다. 그게 다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지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 따뜻한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늦게라도 다시 사는 기분을 찾은 사람은 압니다. 그 아침 밥상이 얼마나 다른지를